합격 해커스 1번 쉬웠죠? 그쵸? 1번까지는 풀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법 문제고요. 자, 먼저 보십시다. 1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양한 원인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실제 조사 내용. 근데 뒤는 중요하지가 않은 게 실제 조사 내용을 실으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요. 도입부에 사례 있는지 요거 찾으시면 되고요. 사례 들어가면 무조건 관심 생겨요. 그러니까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 뭐 당연히. 그 다음에 4번에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그리고 요구 이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지킴이 대표래요. 우리 동아리에서 기획한 안전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들이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청자가 듣고 싶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4번 땡. 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한다. 사례는 없죠. 그죠? 얘도 땡. 자,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에 따르면 실제 조사 내용 있죠. 그럼 정답 2번이겠죠. 자, 이렇게 사례 중간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원인이 뭐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들어가긴 했는데 다양한 원인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라고 하는 설명하고는 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은 쉽게 2번 나왔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2번. 자, 선제 1번의 포인트. 역시 지금 화법이에요. 상대의 의견을 조건부 수용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렇죠. 자기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제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근거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의견 제안.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는요. 반박 있는지. 자, 그럼 보십시다. 학생 대표가 학교에 외부인이 아무데나 드나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이렇게 제한했으면 좋겠다. 윗부분이 근거, 아랫부분이 주장. 그러면 근거를 먼저 밝히고 있다. 3번에 해당되는 내용 되겠죠. 여기 오케이. 자, 주민대표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하니까 오후 5시 이후가 아니라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체육시설 이용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자기 의견을 질문 형식. 맞죠?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 이게 조건부 수용이죠. 그죠? 그럼 1번도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반박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4번. 4번. 여기까지는 지금 다 맞았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말하면 틀리신 분은 다 맞았어야 된다고? 자, 3번. 정현종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생소한 시가 나왔죠. 보통 구급에서도 생소한 시는 고전보다는 현대시를 많이 실어요. 자, 우선 보십시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서 튀는 공이 되어. 그러니까 시 자체가요. 앞으로 삶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느냐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은 공이 되어서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서 살아봐야겠대요. 자, 우선은 첫 번째에서부터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 살아봐야지. 의지적 태도 나타나고 있죠. 공이 되어 했는데 그 공은 떨어져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공의 속성이 드러나 있죠.
그러면 공의 속성은요, 떨어져서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의 실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매몰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돼요. 공의 속성을 갖다가 좌절하지 않는 자세를 지금 끌어냈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가 맞겠죠? 근데 순서를 일부러 바꿔놨죠? 자, 무슨 법? 그렇죠. 도치법. 그리고 또 살아봐야지 또 나왔어요. 자,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그러면은 시어의 반복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반복법.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근데 잠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를 한 페이지에 다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행을 좀 이렇게 땡겨놨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하고 여기서 끊겼죠. 그 다음에 공처럼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탄력의 나라의 그리고 왕자처럼이 또 밑으로 내려왔죠. 둥근이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이잖아요.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사실상 의미상 한 덩어리인데 일부러 끊어서 행을 달리 해놨죠. 자, 우리가 이런 걸 행간걸침이라고도 하고요. 행간걸침. 혹은요, 같은 말로 의도적 행가리라고도 해요. 의도적 행가리. 그럼 뭔가 어색하잖아요. 묶여서 같이 쓰여야 할 것이 의도적으로 끊어서 밑으로 내려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시적 긴장감을 유발했다라고 해요. 시적 긴장감을 유발. 자, 그리고 공이 쓰러지는 법이 없대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공의 속성이 되겠죠.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공처럼 왕자처럼 했으니까 저보다 뭐뭐 쓰였어요? 뭐 쓰였어요? 직유법 쓰였죠? 그죠? 직유법.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대요. 생동감이 나타나고 있죠. 둥근 공이 되어. 자, 지금 이게 독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래 살아봐야지. 그래도 살아봐야지. 한 번쯤은 떠올라 봐야지. 혼자 독백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너도 나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시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살아봐야지가 그래 살아봐야지 나 혼자 의지를 다지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아유 살아봐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청유하는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자, 질문. 그러면 이렇게 공처럼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시적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해당되는 시어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최선의 꼴. 가장 훌륭한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최선의 꼴.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자, 근데 잠깐 이때 네 모습에 네가요 중이법이거든요. 중이법이면은 가리키는 의미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럼 첫 번째 이거를 그냥 내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어떤 독백적인 시로 본다면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즉 나니까 화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라고 하는 청자 한테 건네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함축적 의미 말고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공한테 공 자체로 볼 수도 있어요. 공.
자,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그러니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공처럼 다시 탄력성 있게 튀어오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시예요. 자, 보십시다. 1번.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대상이 지닌 속성이 떨어져 튀는 모습인 거죠. 그죠? 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청유형 어투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살아봐야지. 가볍게 떠올라야지. 청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뭐 하자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독백도 되지만 타인에게 권유하는 시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청유형 어투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세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뭐 공이 되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번 당연히 맞겠죠. 자, 4번을 보시면은요.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대상의 의인화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대상의 의인화는 있죠. 왜냐면은요. 공을 갖다가 쓰러지다라는 식의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탄력의 나라의 왕자라고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 있어요. 근데 모순된 감정은 아니죠. 그쵸? 모순된 감정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건데 모순된 감정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로. 제목부터 보세요. 누가 회의했다고요? 금수들이. 금수가 뭐예요? 짐승. 짐승들이 회의했대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답을 찾아내겠죠. 뭐가 주인공인 거예요? 동물이 주인공인 거예요. 짐승이 주인공인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대화하고 사건의 중심에 동물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우화 형식이라고 하죠. 우화 형식을 통해 대상의 양면성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지금 사람을 보시면은요. 만물 중에 귀하기로 제일이요. 자,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신령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재주도 제일이고요. 지혜도 제일이고요. 동물 중에 제일 좋다 했는데 오늘날로 보면 제일 악하대요. 제일 흉괴하고요. 제일 음란하고 간사하고 더럽고 너무 나쁜 말을 많이 써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 사람의 양면성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 맞겠죠. 1번 보시면은 대화를 통해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뒤까지 안 가셔도 이거 대화를 통해 주고받고가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적 묘사를 통해 대상을 개성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감각적 묘사 있습니까? 오감과 관련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야 돼요. 얘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되게 하는 건 감각적 묘사를 잘 안 내요. 누가 봐도 시각이다, 청각이다, 후각이다, 촉각이다. 아니면 공감각이다. 이걸 내야 감각적 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히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역전적 시간 구성. 제가 이 단어 좀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역전적. 역전적의 같은 말이 뭐예요? 뭐 다 한 글자씩 얘기해줘. 역순, 행, 고맙네. 한 글자씩. 역순행적. 역순행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대로 따르지 않고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역순행적 혹은 역전적 혹은 나 지금 멈춤 동작인 줄 알겠네. 혹은 그래요. 아니 왜 소리 내줘. 입체적. 그 단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역전적, 역순행적, 입체적 구성. 자, 4번도 아니었죠? 그러니 정답은요? 요것도 쉬웠습니다. 그닥 어떤 변별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
5번. 역시 마찬가지 전개 순서 나왔어요. 제가 전개 순서를 늘 짝 2개 딱 찾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저 같으면 여기를 찾을 것 같아요.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다가 연결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다가 없고요. 다가 순서 거꾸로 됐고요. 다가 있고요. 다가 떨어져 있네요. 뭐야. 자, 정답 3번이에요. 3번. 3번. 근데 마저 볼까요? 다가 다음에 나라래요. 나라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움이다 하고 제시해줬죠. 처음 제시해준 거예요.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가 나에서 제시를 해줬고 그 중심 제재를 나에서 이어받고 있으니까 나라 이어지는 거 맞겠네요. 근데 이제 나라를 먼저 잡았을 때는 크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나라 너무 많아요. 그쵸? 다가 잡았다면 조금 답이 쉽게 나왔겠다 싶은 거. 정답이 3번. 자, 그 다음 6번. 개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을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지침을 좀 먼저 볼게요. 중복되는 것 없이 하래요. 제목은 좀 중복 없이. 그 다음에 목적, 행사 개요를 행사의 주요 대상인 지역민, 그리고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그 목적과 행사 개요를 짜야 돼요. 그 다음요. 세 번째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그럼 최소한 2가지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제목부터 보십시다. 땡땡시에서 개최하는 땡땡시 취업박람회. 아까 제목 중복된 표현 없이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땡땡시 2번 나오니까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다음요. 니은, 지역 브랜드 홍보와 목적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취업박람회잖아요. 우리 지역이 이러이러한 특산물로 이러이러한 역사가 유명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브랜드 이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취업박람회니까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땡땡시 취업 지원센터 활동 보고. 땡땡시 취업 지원센터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차라리 땡땡시 소재 기업의 일자리 홍보의 내용이 오히려 주제에 또 맞겠죠? 왜냐?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또 작성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얘도 맞습니다. 근데 신청 방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했는데 행사 10일 전까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 뭐가 다르죠? 얘도 어찌됐건 온라인으로 올리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겠죠. 4번. 자, 그 다음 7번. 저는 사실 토요일 날 이 문제 풀면서 웃었어요. 영면이라는 저 단어 때문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정말 꼬꼬마 그 고딩 제자 하나가 카톡에다가 영면하셨습니다 이래놔가지고 제가 걔를 얼마나 놀래서 걔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걔네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얘가 어떻게 잘못됐나 싶어서 시험 못 봐서 잠수 탄다는 소리였어요. 영면이. 이게 갑자기 유행이 돼가지고 그때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이상한 게임 하나 있었어요. 문명에 빠진 애들이 또 학원을 안 나오면서 그 남긴 말에다가 또 문명하셨습니다. 뭐 운명하셨습니다. 또 영면하셨습니다. 이 새끼들 뭐야? 뭐 다 죽는다 그래. 문명에 빠지니까 진짜 학원을 안 나오더라고요. 영면이 원래 높은 사람한테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영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께서 왜 선생님이 돌아가셔? 지금 말짱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좀 골골 앓긴 했는데요. 영면할 정도는 아니에요.
영면하셨다. 근데 이제 한자를 좀 보시면은요. 영자가 무슨 영자예요? 길영자예요. 면 뭘까요? 잠들면자예요. 길게 영원히 잠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길영자, 잠잘면자, 영원히 잠들다. 그러니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라서 돌아가셨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은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실 기망이라는 저 단어보다 뭘로 더 많이 써요? 기만으로 더 많이 쓰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1번 응, 2번 응, 3번 응, 4번 응, 맞아. 4번은 알겠어. 1, 2, 3번 다 뭐야. 자, 2번 보시면은요. 속일 기자, 금을 망자 쓰여서 속인다라고 하는 건데 기만이랑 같은 뜻이에요. 공무원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땡땡씨는 금명간 공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요즘 어휘력 진짜 심각한 거 아십니까? 꼬꼬마 학생들. 금일간에 이걸 내용을 몰라요. 사흘간 이거 사흘간 하면 4일인 줄 알아요. 환장하겠어. 금명간은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주무관들에게 회의 시간이 바뀌었다고 공지는 말 그대로 알려주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3번. 오늘이나 내일 사이. 일찍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좀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을 해 있죠. 오늘이나 내일 사이. 자, 그 다음 8번. 유리왕이 황정화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옆에다가 한자를 달아놓으니까 당황스러울 뿐이죠. 그리고 최치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작품을 따로 배운 적은 없어도 제가 중간중간 계속 비육짓한 이야기할 때 신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함을 한탄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번역된 시가 있고 옆에 원문이 실려 있어서 원문의 한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건 9급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7급만 해당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9급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읽지 못해도 뻔히 여기 여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편편황조, 황조는 그죠? 꾀꼬리죠. 꾀꼬리. 그 다음에 상의는요. 상자 서로 상자가 의가 뭐였죠? 의지하다잖아요. 의지할 의자잖아요. 상의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정다운데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귀, 함께 돌아가다. 여자가 이제 더블 여자라서 함께 돌아가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읽으면? 우리 이 정도는 읽어야죠? 추풍, 가을바람, 가을바람. 그리고 자, 지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는요. 날 아는 이. 그 다음에 말리심은요. 말리를 달리는 마음.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유리왕의 황조가는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을 작품인데요. 이야기는 배경사라는 다 아시죠? 중국으로 떠나버린 치희를 데리러 갔다가 결국은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홀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홀로 돌아오다가 아우 김 빠져 이렇게 나무에 기대어서 좀 쉬고 있는데 나무 위에 이 꾀꼬리가 쌍쌍이 놀고 있더라. 걔네는 커플이죠. 나는 솔로죠. 그럼 그 커플인 새들 때문에 내 외로움이 더 심화되고 환기된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꾀꼬리를 뭘로 배웠습니까?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자의 정서와는 상반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은요. 가의 황조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더 유발하는 것 맞죠. 상반되는 대상으로서 외로움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암수서로 정다운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갈까요? 나의 추풍은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킨다. 자, 이 시는 아실 테니까 나시로 훅 한번 뛰어 넘어가 볼게요. 가을바람에 오직 애써 심한 을풀뿐 세상 길에 날 아는 이가 거의 없는데
자, 여러분들, 나를 아는 이가 내가 양효준가 아닌가 이걸 안다 이게 아니라 내 능력을 인정하고 알아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안다 이게 아니라 내 능력을 인정하고 알아봐주는 사람. 실제로 최치원은 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거의 천재였다라고 하죠. 이 사람 그 당나라 빈곤과에 합격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놀랬잖아. 12살에 넘어가서 6년 후에 가구급제 하거든요. 네, 몇 살인지 아세요? 오른쪽에서 18. 아, 나 깜짝 놀랐네. 맞아요. 18살에 18살에 그 빈곤과에 합격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2가 한 5급 정도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천재라고 해요. 그래도 신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세상길에 날 아는 이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고국에서는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날 아는 이는요.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거 지음이잖아요. 지음. 한자성어 지음. 요거는 이제 고사인용이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 거문고를 정말 잘 탔었던 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가가 연주를 하면 옆에서 친구가 자네만큼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없네 하고 인정해 줬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거문고를 탈 이유가 없다. 나를 알아봐줄 친구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 거문고의 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배가절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때 나를 알아봐주는 친구를 지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가 나왔을 때 이 지음 나오면 이거 고사인용 되는 거고요. 자, 세상길에 나의 능력을 인정해줄, 날 알아봐줄 이가 거의 없는데 창밖에는 한밤중에 하염없이 내리는 비.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나마 꾀꼬리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재를 나에서 찾아라 그럼 뭐였을까요? 2개. 가을바람 그리고 비. 보통 나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나의 정서를 드러낼 때 어떤 자연 환경 혹은 날씨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날씨와 그 환경이 나의 이 정서를 부각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객관적 상관물로서 사실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창밖에는 한밤중 하염없는 비, 등불 앞엔 만리를 달리는 마음. 이게 견해가 사실은 2가지가 있어요. 최치원이 이 그 추야오중이라고 하는 시를 썼을 때가 아직까지 귀국을 하기 전이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있을 때 쓴 거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미 고국에 돌아왔는데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더러운 속세와는 나는 떨어져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을 벗어나서 만리를 달려가 버린다. 나의 마음이 속세와 벗어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2가지 해석이 있어요. 2개의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귀국하기 전을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구나. 그래야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세요. 창밖에는 한밤중 하염없는 비, 등불 앞엔 만리를 달리는 마음. 이걸 귀국 전이라고 봤다면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는 귀국에서의 그런 상황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만리를 달려서 그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하나 해석 더 적어드릴게요. 2번째는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귀국 전이라면 당나라에 있을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귀국 후로 본다면 여기 와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 에잇 이런 더러운 속세 저 만리 밖으로 떠나버리고 싶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1번과 2번의 해석이 너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너무나도 올바른 소리라서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얘를 기준으로 삼았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은 맞았고요. 나의 추풍은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 불러일으킨다. 두 글자로 뭐라고요? 그렇죠. 환기. 환기. 그러면은 가을바람과 비는 둘 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정서를 더 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인 거죠? 외로움과 고뇌를 더 불러일으키는 역할.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해 화자는 상의를 바라고, 지금 정답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상의를 바라는 거, 서로 의지하길 바란다라는 거, 이거 맞죠? 그죠? 그리고 나의 화자는 지음을 그리워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여러분들 이 단어. 우리 수업 중에 제가 필수 작품으로 정리했던 시 중에 정지용의 향수 기억나세요? 정지용의 향수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거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립다,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 과거에 봤던 사람을 다시 보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국한해서 해설하시면 안 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내가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 원한다, 동경한다, 갈망한다 라면은 그리워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음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능력을 인정해줄 일을 원한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를 보십시다. 가해 화자는 여귀를 지향하려 하고 여귀가 함께 돌아가는 거.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의 목적대로였다면 치희를 다시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향하려 했었던 거 맞죠? 그죠? 근데 말리심. 자, 나의 화자는 말리심을 벗어나려 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벗어나려 한다. 이렇게 해석도 이상하고요. 그리고요, 속세를 벗어나려 하는 마음? 얘는 세모 정도인데 1, 2, 3이 너무 맞기 때문에 4번으로서 정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흥보가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작품의 갈래는? 갈래는?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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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저랑 밀당하세요? 판소리? 소설 얘기 나오길래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판소리? 사설. 판소리 사설.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가잖아요, 가. 전이 아니라. 자, 판소리를 정말 맛깔나게, 창을 정말 맛깔나게 하는 사람의 노래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받아 적은 게 판소리 사설이라고 했었고, 그 판소리 사설들은 전부 다 가가 붙는다라고 했었죠.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노래 형태가 아니라 텍스트, 즉 글의 형태로 바꿔서 소설의 구조로 갖게 했을 때 그때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었고 그때는 이름 자체에 전이 붙죠. 전. 근데 이거를 굳이 지금 이 문제와 상관없는데 딱히 이 갈래를 굳이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문제와 상관없이 흥보가이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는 특성이 어디서 드러나 있는지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갈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 좀 잡고 가십시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흥보전은 놀부한테 쫓겨나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조차 너무너무 초라하고 뭐 천장은 별이 보이고 팔다리를 뻗으니 다리는 뭐 길거리로 나가고 뭐 머리도 목이 쑥 빠지고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배는 곪고 있고 그래서 놀부 집에 가서 국어를 하려 하니 놀부 아내가
밥 주걱으로 뺨을 때리니까 밥풀 몇 개 붙은 걸 보고 더 이쪽. 이쪽. 근데 결국은 제비가 떨어진 것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 다리를 고쳐주고 보물인 그 박씨를 봤죠? 그것 때문에 온갖 금은보화가 다 나오고 놀부가 그 소문 듣고 나도. 근데 안 부러지죠? 잠깐 말로 와봐. 똑! 부러뜨려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원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나큰 구조만 알아서 그러는데요. 흥부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매품팔이를 하려고 해요. 매품팔이가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고 지체가 높은 양반들이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그럼 관아에서 벌을 받잖아요. 그럼 그 양반들 대신에 돈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고전 소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완전히 허황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사회적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흥부가 그래서 가난해서 매품팔이 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내가 매품팔이를 하러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영감, 충한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어디가 보았소.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아 가지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늘 죽사니까 제발 가지마오.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 골병이 든답디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마오. 죄에 따라서 곤장의 길이가 다르대요. 곤장의 길이가 다르고요. 그 때리는 사람도요. 전문적인 사람이 때린대요. 그리고 그냥 때리지 않아요. 그 마찰력 잘 찰싹 붙으라고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때리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맴매맞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크나큰 이 곤장을 맞겠다고 했으니 아내 입장에선 당연히 말리죠. 근데 이렇게 울면서 말리고 있는 내용을 이제 자식들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고 거위처럼 고개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어냐? 나 담배대 하나만 사다 줘, 이 나쁜 새끼. 담배대 사다 달래요. 그래요. 후레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욕이 그대로 들어가요. 또 한 놈이 나오면서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풍안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못하게 뒷동산에 가서 나무할 때 쓰면은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답니다. 안경 같은 거. 흥복 큰아들이 나와서 앉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넌 또 왜 부르냐? 평영 다녀오실 때 각시 하나만 원하는 게 많아요. 각시 하나 사다 주시오. 각시는 못하게 어머니 아버지 채살 없어 날 못 여위어 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할라요. 흥부가 병영길을 허위 올라가며 신세 한탄 울음 울며 아이고 내 신세야 누군 팔자 좋아 부귀영화 잘 사는데 내 어이하여 이 지경인고 해서 가서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못 맞아요. 경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갔더니 서로 매품 팔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배틀을 떠요. 어떤 배틀을 뜨냐? 누가 제일 가난한가? 누가 제일 가난한가? 이라는 사람이 내가 제일 가난하오. 나는 이래 했었고 그 B라는 사람이 아이 그 정도면 양반이네. 내가 제일 가난하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쫙 듣다가 흥부는 나는 가난 축에도 못 드는구나. 그래서 그냥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안 맞고 그냥 돌아가니까 아내가 잘했다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흥부는 병영에 가서 매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려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은 흥부는 매품팔이를 하는 것을 유보하려는 내용은 없죠? 그죠? 자, 흥부 자식들은요, 병영 가는 아버지에게 태연히 부탁, 심지어 각시도 하나 마련해달라. 흥부는 병영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한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문제 뭐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 2번. 자, 그 다음 10번.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병민이는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 근데 다 관심, 표시, 지역 다 쓰는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2, 3, 4번이 전부 다 동음이유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한자도 있고 또 다른 관심의 또 다른 한자도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소정은요. 바소의 정할 정자 정해진 바예요. 정해진 바. 그럼 병민이는 소정의 그러니까 일정 정해진 금액을 기부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바소자 정할 정자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2번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관심. 지금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심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 이 관자, 볼관자 잘 보시면은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의미를 그대로 따간 거예요. 그래서 볼관자예요. 마음의 본성을 살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관계할 관자, 마음 심자, 어떤 일이나 어떠한 대상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 두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볼관자가 아니라 관계할 관자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볼관자가 들어간 저 관심은 뭐냐? 그 궁예. 관심법으로 보아소. 이거 있죠? 눈 한쪽 가리고. 그때 쓰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관심 이거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근데 이 표시 지금 보시면 사전상 의미 봐도 전혀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이거 구분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쓰여져 있는 거는 겉표자예요. 보일 시자고요.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니라 표할 표자, 보일 시자. 자, 표할 표자래요.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어 보인다. 근데 지금 요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내어 보임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인 대상이 들어가줘야 돼요. 물리적인 대상. 물리적인 대상. 근데 밑에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서 보인다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애정을 표시했다. 혹은 너에게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니?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애정이 됐든 관심이 됐든 사랑을 표시하는 거지. 혹은 감사의 표시예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 표할 표자 보일 시자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서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겉표자 보일 시자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답을 표시했다. 이럴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정이든 관심이든 전부 다 감정과 관련된 것들 나왔을 때 표할 표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에서 축제가 열린다. 자, 지금 여기서는 땅지자, 불일역자잖아요. 근데 땅지자, 지경역자. 이때 지경은 그러니까 경계를 말하는 거죠. 경계.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일정한 어떤 그 땅의 구역에서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래 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땅지자, 지경역자. 그래서 일정한 땅의 구역. 남의 땅을 자기 땅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은 문장 자체에 이득, 이익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줘야 돼요. 포인트가요. 땅 자체보다는 이득이 되게끔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네, 자,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요.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땅지자, 지경역자. 그리고 저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 구역 이런 의미로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관심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심법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단어를 더 알아두셔야 돼요. 관심. 관계할 관자, 마음 심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감정과 관련된 추상적인 대상일 때는 표할 표자, 보일 시자의 표시가 일상적으로 더 쓰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건 1번 하나라는 거죠? 자, 11번. 제가 장담하건대 11번 꽤나 틀리셨을 겁니다. 많이 낚였다 싶은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서적 손실이 많았다. 대량으로 찍어낼 필요가 생겼고 금속 활자 등장하게 되었어요. 고려인들은 청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 등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 고려인들은 범종을 만들 때 언제 청동이 황동이 됐습니까? 황동이라고 고쳐놨죠? 그죠? 청동입니다. 청동, 땡. 자, 그 다음에 고려인들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 모래를 상자 속에 가득 채우고요. 그 위에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틀을 완성했다. 뭐 할 때요? 금속 활자 만들 때. 그럼 2번. 고려인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를 사용했죠? 그죠? 2번이 정답이겠죠. 자, 나머지도 볼게요. 그런 다음에 황동 액체를 부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가 금속 활자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고려인들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황동 틀을 사용했다. 황동 액체를 부었죠. 틀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 여기도 잘못됐죠. 땡.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많이 오류를 좀 일으켰어요. 제가 그 학원으로부터 토요일 날 막 온 취급 학생이 막 푸른 따끈따끈한 푸른이 아니구나. 푼. 올바른 문법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제 학생이 푼 거잖아요. 그 학생도 이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 마음이 다 아프다 하면서 저도 이제 풀어봤었는데 고려인들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와 달리 유성먹을 사용하였다. 목활자와 자 인쇄할 때 목활자의 경우와 달리 유성먹을 필요로 했다. 있지 않나요? 근데 금속 활자를 만들 때요? 만들 때가 아니라 뭐예요? 인쇄할 때예요. 인쇄할 때. 만들 때가 아니라 땡이죠. 그냥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인데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아마도 낚이는 분들이 그때 그 친구도 그랬고 4번을 정답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으신 분 손. 오, 뭐야? 내가 잘 가르치는 건가? 왜 이렇게 맞은 사람이 많지? 어? 맞으신 분들도 이 문제 좀 꼼꼼하게 보셨죠? 그죠? 왜 답이 없나 싶으셨죠? 자,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보십시다. 얘도 11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주의력을 조금만 놓치면 바로 틀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 자, 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무속을 탄압했다고 했어요, 조선시대 때. 도성 내에라고 하면은요, 그 사대문이죠? 원래 우리가 이제 사대문 안에 살아야 정말 찐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사대문 안에는 심지어 무덤도 못 있게 했대요. 누군가를 묻을 수도 없었고요. 아무리 사대문 안에 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산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천하다고 여기는 무당들을 그 안에 둘 수도 없는 거예요. 무당의 거주와 무업 행위를 금하고 무당에게 세금을 부과했대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봉사하게 했대요. 이 중에서 무세, 그럼 이거 무당 무자니까 무당이 내는 세금이겠죠? 무세는 고려 후기부터 확인되지만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해서 징수한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였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잠깐 여기까지. 자, 보시면은요. 무당은 치유 능력을 인정받아 의료기관에서 일했다. 자, 무당이
무당이 여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의료기관인 동서활인서에서 봉사했다. 무당이 의료기관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치유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거든요. 이거는 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땡입니다. 땡. 자, 그리고요. 무당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 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게 진짜 계속 주의력 문제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고려와 조선 때 세금 납부했다 이렇게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그치. 무세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 맞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자, 뭘 놓치면 안 돼요? 제도 내에서. 제도 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무세는 고려 후기부터 확인되지만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해서 징수한 것, 즉 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한 건 고려가 아니라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 때부터. 그럼 얘도 땡. 자, 무세징수의 효과는 컸지만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유발하기도 했다. 원래는 탄압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게 한 것도요. 무속을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서 내게 했었는데 오히려 세금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다. 직업으로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를 얻은 거 맞죠? 그죠? 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무당의 위세와 역할은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적 차원의 의례를 주관하던 전통은 사라졌고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 굿은 음사로 규정되어 중단되었다. 근데 4번 보세요. 무당은 국가 의례에서 배제되어 고을 의례를 주관하면서 권위가 약화되었다. 인과관계와 시간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제일 먼저 어느 거요? 권위가 약화되었죠. 권위가 약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의례를 주관하던 전통이 사라졌죠. 그래서 국가 의례에서 배제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 굿도 음사로 규정되어 중단되었다. 고을 의례를 주관했습니까? 요거 아니죠? 그죠? X. 권위가 약화되어서 국가 의례에서도 배제가 되었고 그리고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 굿조차도 중단되었다. 이렇게 봐야 순차적으로 인과관계가 다 맞겠죠. 그럼 4번도 X. 정답은 1번이죠? 1번도 요거 맞으신 분 손. 그럼 나는 11, 11을 다 맞았다 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11, 12, 13이 거의 관건 아니었어요? 그죠? 13번도 조금 꼬아놨어요, 문제를. 자, 볼게요. 우리 옛 문헌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지금과 같은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외국인이 펴낸 대역사전, 한국어 문법서 이런 것들은 가로쓰기를 택했다. 자, 누가 펴낸 거요? 외국인이 펴낸 거. 혹은 대역사전이나 한국어 문법서는 가로쓰기를 했다. 1880년에 리델 외국인이겠죠? 편찬한 한불자전. 그리고 1997년에 게일이 편찬한 한영자전. 이런 것들은 모두 가로쓰기 책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한불자전 가로쓰기를 했어. 한영자전 가로쓰기고 푸칠로가 편찬한 로조사전 러시아 문자는 가로인데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 단어는 뭘로 썼다고요? 세로로 썼다. 세로로 썼다. 그럼 로조사전은 가로쓰기 책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죠. 우리말로 된 건 전부 다 세로로 썼으니까. 그럼 여기부터가 땡이죠. 언문이나 말모이는 마지막 정도에 가로쓰기 했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이제 얘 때문에 로조사전이 X. 자,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보십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은 1895년에 나온 국한 대역사전 국한회어래요. 근데 잠깐
1895년경에는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늘어나는 분위기라면은 기존에도 가로쓰기가 있었었고 지금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895년에 뭐라고요? 최초의 가로쓰기 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이걸 이 사용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2번도 땡. 땡. 자, 그다음. 근데 이 국한 대역사전 국한회어 저 왜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국한회어가 되게 이례적이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몇 년이라고요? 1895년이죠. 근데 주시경이 가로쓰기 쓰십시다. 이게 주장한 게 몇 년이요? 1897년. 이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계속 뭐 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로 쓰기를 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또요. 그 이후에 나온 1897년 독립신문도 세로 쓰기예요. 아직까지 계속 세로 쓰기가 쓰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1909년, 1911년 이럴 때 편찬된 것들 정도가 가로쓰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잠깐 3번. 가로쓰기가 시행되면서 국한문 혼용과 띄어쓰기가 활성화되었다. 독립신문 띄어쓰기를 했다고 했어도 세로쓰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 내용 틀렸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4번이요. 국한회어는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서양책의 영향을 받았다. 자, 보시면은요. 이 국한회어가 서문에는 글자와 행의 기술 방식, 표제어, 배열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 방식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놓았다. 그러면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기하건 서양의 서적, 서양의 책을 영향받았다. 4번이 맞는 소리겠네요. 정답 4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11, 12, 13 나는 다 맞았다. 손. 오, 이제 조금 수가 이제 좀, 10명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14번. 마치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맞아요, 좋죠. 14번, 14번. 제가 어법에서 강조 되게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전성어미와 지배적 접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다 보시면요. 똑같이 다 기. 근데 지금 이 문제의 목적은 전미사. 즉, 지배적 접사하고 전성어미하고의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질문. 지배적 접사의 전미사하고 전성어미 중에 품사가 바뀌는 건 어느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얘가 품사의 변화가 있죠. 품사의 변화. 그러면 전성어미는 뭐가 바뀌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되게 생소하죠. 전성어미가 뭐가 바뀌지? 안 바뀌어요. 이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죠.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동사나 형용사가 전성어미가 붙는 거잖아요. 동사나 형용사가 전성어미가 붙습니다. 근데 품사는 안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동사나 형용사가 일반적으로는 서술어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서술어의 기능이 아니라 마치 관형사처럼 마치 부사처럼 그 기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전성어미였어요. 자, 그럼 보세요. 수진이는 돌연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자,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앞뒤를 같이 보셔야 돼요. 허공을 보기. 그러면 허공을 보다 서술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얘는 명사의 형태만 띈 것일 뿐 품사가 바뀐 건 아니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마는 속도는 둘째 치고 크기도 놀라웠다. 자, 이때 크기는 품사 뭡니까? 명사겠죠? 그럼 품사가 이미 명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지배적 접사가 붙었다라는 증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무가
굵기는 했지만 여기서 끊어버릴까요? 나무가 굵다. 말 되죠? 서술성 갈고 있네요. 그럼 얘도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힌트가 있어요. 대놓고 나온 힌트가 어느 거요? 요거. 빨리. 빨리 품사가 뭐예요? 부사겠죠. 얘가 부사면 뒤에는 무조건 용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성어미가 붙은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작년에 7급 지방직 문제가 어미의 종류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선어말어미 그리고 뭐 어말어미 혹은 전성어미 요거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 전성어미를 내기는 내되 지배적 접사랑 구분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문제는 이 문제 그대로 베껴다가 9급에다 던졌어도 전혀 이질감 없는 9급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정답 2번. 자, 그 다음 15번. 벌에 쏘여 얼굴이 부어 있었다. 부어 맞지. 바위를 부쉈다. 부쉈다 맞지. 소가 내 엉덩이를 받았다. 아프겠구만. 체중이 계속 불고 있다. 체중이 불었지. 뭐지? 읽는데 이질감이 전혀 없죠. 그죠? 왜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벌에 쏘여 얼굴이 부어 있었다. 자, 여러분들 저 부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기본형 뭡니까? 붓다죠. 받침에 뭐 들어가줘야 돼요? 시옷 들어가줘야죠. 시옷.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그래서 붓다입니다. 붓다. 뭐 손가락이 붓다, 발가락이 붓다, 다리가 붓다, 얼굴이 붓다 이럴 때 전부 다 이 붓다예요. 그 다음에 석공은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부쉈다. 기분이 뭐예요? 부수다. 부수다. 부시다 아닙니다. 부시다 여러분들 사투리. 사투리. 부수다예요. 그럼 왜 부섰다가 됐겠어요? 그렇죠. 선어말음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부수었다, 부섰다. 소가 내 엉덩이를 잠깐 여기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소잖아요. 소의 입장에서는 내 엉덩이를 받은 거죠. 그럼 기본형은 받다 맞죠? 그쵸? 근데 만약에 주어가 소가 아니라 나였다면 내 엉덩이를 소에게 받혔다요? 받쳤다요? 여러분들 소가 내 엉덩이를 뿔로 받았어요. 나는 그걸 당한 거잖아요. 그럼 피동접사 붙여야죠. 피동접사에 치 있어요? 없죠. 그럼 뭘 붙여야 돼요? 히를 붙여야죠. 만약에 소가 내 엉덩이를 받아서 내가 그걸 당했다. 그럼 받혔다예요. 받쳤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동접사 붙이는 거니까 히냐 치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히. 받혔다. 여기서는 소가 주어니까 그냥 받다 그대로 쓴 거예요. 소가 받다, 내가 받다를 당하면 받히다. 이렇게. 자, 요즘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계속 불고 있다. 요렇게 많이 쓰니까 어색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을 우리가 주로 쓰니까. 근데 우리가 요 단어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대표적으로 뭘 배웠었냐면 면이나 국수 따위가 물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 이거 붓다잖아요. 받침 뭐 들어갑니까? 디귿. 그쵸. 추가되는 뜻까지 좀 같이 알아두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이게 보통 이제 면, 국수 이런 거. 그 다음에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이거 예시 뭐 들 수 있을까요? 비가 왕창 왔어요. 개울물이 붓고 있다요. 되게 어색하지만 개울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주로 몸을 주어로 하여 살이 찌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살이 찌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살가죽이 더 부풀어 올라서 붓다랑 여기서 디귿의 붓다랑 뭐가 달라요? 이거 이제 어젯밤에 이제 치킨 먹었다. 염분 있는 걸 먹었다. 그럼 이제 일시적으로 나트륨의 함량에 의하여
부푸는 거. 이게 시옷의 붓다인 거고, 짜게 먹으면 그 붓기가 다 뭐가 돼요? 살이 돼요! 그땐 시옷이 디귿으로 가는 거예요. 붓다. 그럼 잠깐. 여기서의 붓다는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디귿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애잖아요. 디귿 불규칙 활용.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뭐 디귿이 됐던 비읍이 됐던 르가 됐던 러가 됐던 불규칙 활용들은 전부 다 어미가 뭐일 때 나타나는 거다? 모음으로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 예시 좀 들어보십시다. 이거 지금 붓다인데 자, 첫 번째 라면이 불은이 맛없다. 맞아요? 틀려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말고 맞으면 당당하게 맞다고 하면 되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앞에서 틀려요. 맞죠? 그쵸? 디귿의 붓다이지만 뒤에 어미가 뭐가 왔어요? 은이가 왔잖아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으니까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야죠. 불은이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라면이 붓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출제자가 자꾸 틀리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게도 돼요, 가끔. 요렇게 붓고 있다. 그럼 얘가 디귿이 리을로 안 바뀐 이유는 어미가 뭘로 시작했으니까? 자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안 바뀌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중이 더 이상 불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불지 않았으면 맞아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죠. 자, 어미가 뭘로 시작했어요? 지, 자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뭘로 써야 돼요? 체중이 더 이상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 되게 어색하지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계속 자, 고잖아요. 고 자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도 리을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붙고 있다. 요 형태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붙고 있다. 자, 정답은 4번. 참고로 저 붓다를 가지고 단독적 문제, 아예 한 문제를 만들었었던 게 과거에 기출이 있었어요. 또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잘못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려고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7급에서 나왔으니까 출제될 확률이 적겠지? 아닙니다. 얘는 곧바로 9급에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렇지.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거지. 작렬? 여기서 이제 1차 고민. 그리고 수많은 변수가 계제, 아이어이.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뭡니까? 갱신, 경신이죠.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기록, 경신. 기록, 경신 아니면은, 자, 서류 같은 것들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몇 번 빼는 거예요? 2번, 4번 빼야죠. 그럼 이제 우리는 50%의 확률로 이제 찍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작열, 작렬, 계제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었어도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둘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작열도 있고 작렬도 있습니다. 작열은요. 불따위가 이글이글. 근데 작렬은 포탄 나와줘야 돼요. 포탄. 그럼 저 작렬 나올 때 맨날 예문은 전쟁 나와요. 전쟁. 그럼 얘만 했어도 답은 나오죠? 몇 번이요? 1번이죠. 자, 나머지 좀 볼게요. 갱신. 법률관계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 경신은
기록 경기 뭐 요것만 기억하셔도 기록 경신 요것만 기억하셔도 뭐 모를 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계제. 자, 아이개자, 어이개자. 근데 이제 뜻을 이렇게 띄워드려도 그래서 아이개자요, 어이개자요. 저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전상의 의미에서 그 범주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의 개자 들어간 계제, 이건 이제 낄개자겠죠? 낄개자. 어떤 것들 사이에 끼어 있음이고 어이의 계제를 보시면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었다예요. 실었다. 자, 그리고 어디다가요?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뭐를요? 글이나 그림을. 그러면 예문에 무조건 글이나 그림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보십시다. 오후에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거고요. 만료된 비자는 갱신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무역 협상이 신문이나 잡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의 계제가 아니라 뭐겠어요? 수많은 변수가 끼어 있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개자 써서 계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7번.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론 문제였는데요. 추론 문제 치고는 그래도 조금 무난한. 자, 사람들은 법을 자유와 대립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법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왜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법과 배치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법 없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주장했던 자유지상주의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몽테스키우에는 인간이 법과 동시에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텍스트 그 자체로 법과 자유를 동시에 가졌다. 이게 아니라 자유가 뭐로 인해서 가능하다? 법으로 인해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법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도망쳐 나온 정처 없는 노예처럼 된대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자유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인 거고, 그럼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그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실현하려는 올바른 사회 질서가 바로 뭐겠어요? 법이죠. 그렇죠? 법이죠. 따라서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왜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가 바로 법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자, 넘어갑니다. 위에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여기가 그대로 문장이 이제 어순만 좀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3번. 자, 18번. 이게 지금 가랑 나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한 건데 사실 선지 잘 눈치껏 보셨으면은 가에 해당되는 거 2가지 종류밖에 없고 나에 해당되는 거 2가지 종류밖에 없죠. 이렇게 선지가 나오면 사실 되게 쉬운 선지인 거예요. 자, 육각형의 벌집 모양 경이로운 디자인이다. 자, 근데 이 구조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했는데요. 이 구조는 가라는 이점이 있다. 바로 뒤에 밀랍 얘기 나와요. 1온스를 만들려면 약 8온스의 꿀을 먹어야 한다. 공간이 최적화됨으로써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었다. 그래서 벌집을 짓는 데 드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되었다. 여기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선지 보세요. 벌집을 짓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최대화한다. 노동량 최대화.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들어서 벌집 짓는 데 들은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됐다라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당연히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예술적으로 아름답대요. 견고하고 가볍고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이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이나 각종 생활용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연히 닮은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를 우리가 모방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 보십시다.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두 개 조합하면 몇 번이에요? 그래요.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19번. 여러분들 이거를 약간 지문의 형태만 조금 새로이 가져왔을 뿐인 거지. 이 선지는 되게 많이 본 선지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매번 나오는 지갑, 매번 나오는 얼굴 이런 거 나왔잖아요. 자, 볼게요. 지갑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자, 언어에 대해서 언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원인이 있다. 근데 지갑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사회적 원인 때문인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땡이에요. 2번. 얼굴은 형체를 뜻하였으나 앞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뀐 거는 몸 전체 형체를 가리키다가 얼굴만 가리키게 됐으니까 의미 축소죠. 그쵸? 이거 의미 축소예요. 근데 지갑 여기도 나와 있죠? 원래 종이로만 만든 것에만 사용했지만 가죽이나 헝겊 따위로 만든 것도 모두 포함. 그러면은 어휘 자체가 가리키는 의미 범주가 넓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의미 확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의미의 특수화. 의미의 일반화. 라고 여러분의 강의 노트에 써 있어요. 꼭 한번 좀 보세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자, 그럼 이 변화 유형 같지 않죠? 완전 상반되죠? 자, 그 다음에 인정은 뇌물을 뜻하였으나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미의 이동이죠. 이거 또 다른 말로 혹시 뭐라는지 아세요? 모르죠? 의미 전성이요. 자, 어디 써 있다고요? 강의 노트에 있어요. 오늘 끝나고 좀 확인해 보세요. 어여쁘다. 어여쁘다가 원래 불쌍하다는데 지금 아름답다로 바뀌었대요. 그럼 이것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 이동. 같다. 3번 맞네요.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다리.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지시했으나 무생물의 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휘가 가리키는 의미 범주가 넓어졌다라는 거죠. 의미 확대. 왜? 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자, 왜? 원래는 밥 또는 진지를 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사 때 신이 앞에 올리는 진지로 국한하여 쓰이고 있다. 자, 질문. 그럼 왜의 의미 변화는 뭐겠어요? 그렇죠. 센스 있게 보셨다면요. 밥 또는 진지라 함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먹든 돌아가신 분이 먹든 어린아이가 먹든 어른이 먹든 전부 다 모든 밥 종류, 모든 진지, 왕이 드시는 것까지 전부 다. 근데 국한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싹 쓰였잖아요. 그러면 의미 축소라는 거죠. 의미 축소. 의미 축소.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패스.
마지막 20번.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참을성 발휘한 아이가 나중에 뭐 커서 성공까지 했더라 뭐 이런 얘기? 이야, 근데 여기다가 안 그래도 이 마시멜로 안 주고 기다리라는 것도 잔인한데 뭐 했어요? 뚜껑 덮었네. 아이들에겐 너무 잔인한 실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참을성 발휘한 시간 평균 2분이었는데 25% 아이들은 끝까지 참아서 마시멜로를 더 먹을 수가 있었다. 자, 참을성에 대한 이야기.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변수를 줬어요. 뚜껑을 덮어두고 기다리게 했다. 보면은 뚜껑 없이 기다리게 했을 때보다 뚜껑을 덮었을 때 더 잘 참을 수 있었다. 뚜껑 하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는 자, 가장 중요한 거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변화를 시켜놓은 거죠?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3번. 자, 질문. 나는 90점 이상, 즉 2개까지만 틀렸다. 다 맞으신 분. 그래요. 뭐 제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2개 이내. 난 2개까지만 틀렸다. 손? 오우, 잘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이 근래에 있었던 7급, 한 3년치를 다 합쳐도 그래도 그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잘 만들어졌다. 잘 만들어졌다. 뭐 내용 일치 자체도 너무나도 유치한 문제이기보다는 주의력을 좀 잘 발휘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고, 어법도 딱 필요한 걸 물어봤구나 싶어서 괜찮은 문제였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쁘진 않은 거죠?